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어서 우리 항 소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맞습니다. 이 부분이 뭐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대신 대선 주자로서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고 이 1심 판결의 유죄가 중도 확정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10월 달에 많은 걸 갖다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에 윤석열 정부를 먼저 끝장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민주당에서 그래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설치하고 나서 국감에서 이 각종 의원과 특검법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7일 날은 집권 프레임본부 출범으로서 이재명 대권 준비에 돌입하여서 유일하게 준비된 대권 주자로서 수권 능력을 부각시킨 등등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나름대로 그래서 그 전에 나온 계엄 위기설 또 그게 대비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정도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윤 정권이 벌써 탄핵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윤 정권이 버티게 하는 힘은 보수나 상당수 중도에서는 윤도 지금 하는 걸 보니까 틀렸다, 지지를 안 한다고 이탈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이 지금 옳다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특히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서둘고 있다라는 건 뭐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법 리스크가 오기 전에 윤을 탄핵시키거나 식물 정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노골적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윤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결국은 윤이 버티게 해주는 일종의 힘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11월 달에 막 빨리 10월 말이나 11월에 탄핵으로 몰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의 행동이 도움이 되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라도 자기 리스크 부분은 말을 하지 않고 탄핵을 자기나 민주당이 거론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윤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이 확산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절대 탄핵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이재명 리스크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유죄로 2개 다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정치판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판에. 우리 탄핵을 막아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상당수가 너희끼리 놀아라. 우리는 막 니도 싫고 니도 싫다. 이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간과하거나 이재명이 간과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봐요. 홍 소장님, 검찰이 최대 형량을 구형했잖아요. 2년 3년. 공직선거법 2년 3년. 2년 위정교사 3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대해서 여론조사 나온 건 혹시 있습니까? 그냥 그 형량은 이야기는 안 했고 이번에 우리가 물어봤을 때 이런 물어봤어요. 이 대표 검찰 조사 관련 조사와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이래 물으면 일반론적인 인식은 정치적으로 부당한 재판이다가 높아야 53.3%가 나오고 상식적 법 집행이다 이것도 뭐 34.1%나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한 20% 차이가 나네요. 20% 가까이 차이가 나죠. 옛날에는 비슷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자의 지금 법 집행에 대한 어떤 그 법 집행이 좀 과하다는 의견이 뭐 만약에 비슷했다면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 여론이 이래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지금 이렇게 부담을 나누면서 법 집행에 대해서 정당성까지 지금 과반수 이상의 문제 제기하는 상황이 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처리 문제를 혹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략적으로 더 끌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못 돼요. 승부를 내야 돼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1심 판결이 11월 달에 잡혀 있는 거고 이것이 이렇게 잡히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진영에서는 이전에 이 판결이 나기 이전에 이 현 정부의 전열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것은 검찰인 거고 검찰을 일단 흔들어야 되고 그걸 과정에 두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로 부각시켜서 뭐 탄핵 이야기까지 뭐 나오는 것 같는데 그야말로 지난 대선에서 승부를 걸었던 이후 집권 기간 동안에
지루한 싸움이 지금 10월 11일 달에 이 재대결에 한번 승부가 나는 지금 그런 그 상황까지 오지 않나. 결투의 두 번째 결투의 상황이 지금 오지 않나 이래 보여요. 11월 달에 이제 단결 기준으로 하면 11월 달인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거는 이 몰아붙이는 거는 전부 다 10월 달에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차 교수님 네. 그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변호인단에 상당한 그 법조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법사위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 전부 다 말이잖아요, 말. 네. 몰랐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본인이 위정교사는 녹취를 다 틀었잖아요. 다 공개를 했고 거기에 보면 사실대로 말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그거는 뭐 이 보다 권력 있는 사람이 사실대로 말하라는 게 그게 뭔 말이겠냐 이렇게 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 공직선거법 이게 이 지금 의정활동, 정치활동을 그만하게 할 형량은 아닐 거라는 부분들이 이 일부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빼박이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근데 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1심 선고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민주당에서 상당히 무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유죄일 경우에 정말 심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지금 선거법이나 위정교사가 유죄일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기 1심에서, 때문에 1심에서. 예, 1심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위험성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유죄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유죄가 되면 이거는 형량이 지금 뭐 검찰이 뭐 이렇게 2년 3년 때린 건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 정찰제 구형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동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기사 같은 걸 쭉 보고 이렇게 이 재판 있는 걸 쭉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만약에 유죄가 될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당장 선거법 같은 경우 100만 원이잖아요. 기준이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선거법에서 벌금형이 300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1심에서. 예, 1심에서 300만 원 나오면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무죄로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00만 원을 넘어가서 그것이 항소심에서 그것이 100만 원으로 내려온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만약에 300만 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 때 이 정부로부터 보조금. 보조받은 거 434억 원을 이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위정교사예요. 위정교사는 사실은 위정한 것보다 더 이 독하게 소위 말해서 이 재질이 불량한 것이 교사범이에요. 판례상. 판례상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정교사가 만약에 유죄가 되면 이거는 아마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법정 구속이에요. 근데 과연 이 판사가 만약 위정교사를 유죄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법정 구속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지만 만약에 위정교사라는 걸 인정을 해서 그러면 거의 집행유예 형을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문제는 그 상황이 될 경우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선거법이나 위정교사에 그럼 유죄의 판시하는 쭉 그 논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부당한 수사라고 해서 이 국민들이 그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좀 이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측면이 높지만 1심 재판에서 만약에 둘 다 유죄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논거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아마 제 생각에서 이 민심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특히 위정교사 같은 경우는요,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본인이 지금 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시킨 걸로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이 신뢰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일단 사법방해잖아요. 법 질서를 방해한 건데 어떻게 방해를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법 지식을 갖고 지금 좀 이렇게 자기보다 자기한테 사실은 이번에 위정했다는 사람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경기도에서하고 그 사람 경기도청의 광역공사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압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위정을 그러니까 받아냈다? 이거는 이 진짜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히 지난번 위정을 교사해서 빠져나온 것이 본인의 선거법 재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그걸 뒤집은 거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을 바꿨다는 그러니까 결과를 뒤집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질서를 헛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유죄가 되면 만약 유죄로 판명이 나면 저는 상당히 형량이 높을 거라고 봐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이라고 하지만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높고 오늘 벌써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지금 걱정된다는 식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지난 전당대 때 뭐 맞부딪힌 사이지만 민주당 내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친명 알짜배기 아닌 사람들은 상당히 아마 두려울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금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양상 아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요. 영화를 보면 영화에 아주 막 이 지금 주인공급 둘이가 벼랑 끝에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죽냐, 내가 사느냐 막 벼랑 끝에서 한 명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죽느냐의 문제지. 사실 있잖아요. 정치적인 위기는 둘 다 똑같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우의 수를 놓고 보는데 이 두 상황이 둘 중에 하나가 죽을 가능성 그리고 그것보다는 잘못하면 둘 다 죽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문제는 둘 다 살아날 가능성은 이 싸움에 말려든 이상은 진짜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이게서 우리 한 소장님 어떻게 재판 결과 예상과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그 1심에서 어쨌든 뭐 그 선거법이 100만 원 이상의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300만 원 정도 넣으면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지금 강철 대우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더 강화되는 게 네, 아니고. 그런데 지금 위정교사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그 녹취록을 전체를 틀었다지만 그 녹취록을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전부 들어보면 그거는 사실대로 말해란 말이 내 편 들어서 이야기해라고 그 느껴질 부분을 판사가 그걸 모르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빠져나갈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결국은 두 개 다 구속은 되지 않지만 유죄 범주에 들어가게 될 때 민주당 안에서 지금까지 숨지고 있던 강철 대오 부분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 지금 윤 정권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던 한동훈이나 지금 이런 여권 내부의 이런 세력들이 비판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보수에서는 보면 이재명은 엄청 싫어. 윤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할 거 없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좀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보수의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보수야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몰이로 계속 가는 부분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나왔을 때는 이재명이 사법 문제는 내 걸로 그냥 하고 당은 정상적으로 비판하고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유죄 나왔으니까 더 탄핵몰이로 가자라고 하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직선제 87년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정 포함해서 4수째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럴 때 뉴 DJ 그 프로젝트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92년도에 그때 이제 한 게 젊은 의원들을 옆에 두고 여성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빨갱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보수 쪽의 그 이렇게 낙인이 너무 강했고 그러면서 매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지하는 그 비율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게 너무 컸기 때문에 부정적이 너무 컸어는 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 표대결에 의한 직선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한 게 바로 뉴제이 프로의 핵심이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재명 지금 당대표도 2기 그 당대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저는 초점을 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두텁게 가고 지금 이 금투세라든지 금투세는 뭐 예를 들면 이 5천만 원 이상 그 이렇게 주식 그 수익을 얻는 사람한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개미 투자가들한테도 불안하게 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종부세도 마찬가지잖아. 실제 종부세를 물어야 될 사람보다도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1가구 1주택한테는 불안감 줬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 김민석 지금 보면 집권 프레임 본부장으로 그거 했는데 이 0점 조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격한 이미지,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좌파 이렇게 그 위주의 그런 이미지에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지금 껴안은 거다 이래 보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 11월 1심 선고는 또 정말 넘기 힘든 또 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지금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국민들은 나라 경제는 국민들의 삶은 어찌 될 건가도 같이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야 간에는 처음에는 관심도 없던 11.6 재보선이 이제 이 다음 주면은 선고가 납니다. 선고가 나는데 현재 이 네 군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인데 2대2로 예상을 했습니다. 부산검정과 강화군수는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이고 그 다음에 호남의 그 영광군수와 곡성군수는 민주당이 우세니까 2대2 되지 않겠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금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돼 가지고 거의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고 있고 강화군수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이게 기소가 됨에 따라서 그것도 안상수 전 시장이 출마함에 따라서 보수표의 분열이 그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이게 보고 있고 영광군수는 지금 현재 이 민주당에 조국혁신당이 맞섰고 거기에 진보당이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곡성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그러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교육감 선거, 정당 공천은 아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12년 만에 진보 보수가 1대1 지금 맞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소연. 저는 이번에 이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 쪽으로 지금 여론이 기울어져 있지만은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다들 그냥 상식적으로 민주당 이길 때는 이기고 또 국민의힘이 이기는 텃밭은 이기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교육감은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의 좌파 측의 이제 후보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크게 정권이 무너지는 일이다라고 해석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정치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선거 현장에서는 자기 텃밭에서는 뭐 오차범위 아니지만 1등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을 민주당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 예상했던 2대2 교육감은 진보우세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이 기초단체장 4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육감 선거 같은 정당 공천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뭐 크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지금 상당히 판이 커져 버렸습니다. 일단 그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진보냐 보수 사실상 단위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는 민심이 사실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민심의 동향을 이룰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장은 지금 이제 성적표가 이제 정당별 성적표는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4개의 기초 단체장의 선거인데 사실은 뭐 국민의힘 한동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이겨도 밑져봐야 그러니까 이겨도 본전이다 뭐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는 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겨도 본전이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면 안 되는 거죠. 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물론 질 때를 대비해서 일단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공천도 중앙당에서 하지 않고 시도당 단위에서 하고 뭐 그래서 약간은 책임을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지만 지금 이거 부산 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판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말고는 부산 검정에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2018년 그때 지방선거 때 부산이 다 민주당으로 도배될 때 그때 한 번 진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여기서 아무리 야당이 후보 단일화 됐다 하더라도 질 경우에는 물론 타격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아마 당내 공격이 엄청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지난 토요일에 가서 1박 2일로 거기서 일정
막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선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남 2개 먹고 금전까지 먹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호남을 밟고 이 지금 그러니까 부산까지 내달리는 그러한 국민이 펼쳐지면 좋은데 쉽지 않다. 왜? 지금 당장 이 지금 전남의 이제 영광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그 3파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버리면 사실은 설사 검증을 이긴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 정치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이 돼버리면 조국이 되는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국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영광이 다 걸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사실 검증에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 어쨌든 후보 단일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앉아 떠나버린 배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영광에서 만약에 이겨낸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정당으로서의 그러니까 지역구에 뿌리를 놓을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조국 대표가 야권 특히 이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받는 그러한 정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이 3자가 상당히 얽히고 설켜서 재밌는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는 하나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홍사님 저곳은 지역에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서울시 교육감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고요. 예. 일단 강화군수도 조사를 해봤어요. 예. 강화군수는 뭐 국민의힘이 지금 분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위가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강화군의 경우는 아무리 보수 우위 지역이어도 분열이 되었다면은 민주당에서는 일정 정도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쪽이었고 또 금정구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도 좀 단일 성과를 내야 되는데 두 지역에서 다 제가 보건대는 성과 내기가 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이? 예. 그다음 호남에서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쪽이 되고 지금 경합 이야기를 하니 사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크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불편한 이 선거가 아니겠는가. 이야기하셨듯이 서울시 교육감은 설사 진보 진영이 이긴다고 해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서울시 교육감은 진보 진영에 뭐 이겨오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는 거로 이렇게 인식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뼈아픈 이 선거 결과를 잘못하면 맞을 수가 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는 사실 지방자치 쪽에 강원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고 부산도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면은 이제 한 대표가 상당히 곤욕스러운 거고 문제는 이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조금 이거는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12년 만에 단일화 됐다고 하나요? 뭐 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교육자치 쪽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지만은 보수 단일화로 해서는 후보가 나가서 사실상 1대1 대결 구도해야 되고 만에 하나 두 자릿수 이상으로 져버린다.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봐서는 대단히 안 좋은 징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후년이죠, 내후년. 네? 지방선거 내후년. 4명이지만은 지금 상상 이 양자 대결 양자가 2강 구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격차가 2% 이상 2% 두 자릿수 이상으로 나버리면은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다음 지방선거도 역시 또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양자 구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서울에 되고 이 그 좋은 성과를 못 내게 되면은 이거는 뭐 내년 선거 전망 차원에도 굉장히 가까운 거고 한동훈 대표 입장 이 저기 처지에서도 본인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이 되고 위상이 썩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래 봐요. 그 한동훈 대표는 총선을 치렀잖아요. 총선에서 뭐 전력을 다 기울였는데 제가 어드바이스를 했다면은 그 예를 들면 불출마 이런 거는 정말
그 정치적인 그 고수들 정말 YS DJ 이해창이 그 대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하는 거지 정치 초년생은 불출마하는 게 아니다 이래 보고 자기가 비례대표 뭐 DJ나 이런 사람처럼 뭐 배수진을 치서 20번을 받든 어쨌든 간에 선거에 후보로 출전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선거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나니까 한동안 총선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김건희 공천 파동 속에서 공천 가지고 뭐 이렇게 트러블 있었던 것만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 지역 선거에서 발을 빼려다가 지금 뺄 수 없이 올인하는 선거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번 선거 이 민주주의는 저는 굉장히 잔인하다 봐요. 민주주의 이 제도 자체가 이 선거라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버리거든. 그 과정에서 일은 중요하잖아요.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금정이나 강화에서 두 군데 중 한 곳이라도 지면은 아마 지금 뭔가 당내 세력화해서 어쩌고 해나가는 부분에서 그 리더십에 이렇게 굉장히 손상이 되면서 뭐 이준석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다 지면 정견돼야 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심각한 타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2018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검증해서 단일화됐다 하더라도 뒷심이 국민의힘이 더 세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그 민심은 또 모르는 거고 강화 같은 데서 제가 보기에는 안상수 전 시장이 지금 큰 힘을 못 발휘하고 있다. 10%대 머물거든요. 그래서 45 국힘, 35 민주당, 요 10 이런 지금 구도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안상수 그 전 시장이 후보가 20% 좀 넘었으면 좋겠다. 이걸 갖다가 기원하고 있던데, 예, 그런데 그보다도 그 국힘 후보가 기소된 분을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면 돈봉투 사건으로 총선 때 고발됐다가 무혐의 됐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 후보를 공천했다는 거 이게 아마 두고두고 한동훈 후보한테 족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전남 영광 선거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에서 전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4% 앞섰어요. 이게 그리고 이 민주당은 호남에서 정말 그 지금도 보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대결인 것 같지만 둘 다 영남 분들이잖아요. 그 문재인 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영남 분들을 호남에서 90% 이상 지지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홀대론이 밑에 깔려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국민당 의원들이 잘해서 뽑아준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호남 홀대론이 기본 정서가 깔리는 곳에서 영광에서는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그 그림자도 있고 그래서 만만한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광 군수 선거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렇게 보는데 그 말씀드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1대1 대결 속에서 아마 지금 흐름상으로는 진보가 이렇게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난 이 보수 개멸을 갖다가 뒤엎게 시작한 계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방선거, 그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 이기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이 지방선거 압승을 거뒀는데 지난 총선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 표차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아까 홍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격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게 또 서울시 교육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순서로 가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D-30일 한 달 남았습니다. 150만의 초접전이다. 지난 1876년도에 민주당 후보 사무엘 틸던이 전체 득표수에는 더 많이 획득하고도 공화당 후보 러더퍼드 헤이즈한테 선거인단 단 한 명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예, 저도 서양사학을 전공해서 미국을 공부했지만
정말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제도는 아주 독특하고 아마 그 연방제를 갖다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가 먼저 세워지면서 연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의 어떤 독자성을 인정하기에 따라서 대선 선거인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초접전이라 그래요. 우리 황 소장님 한번 시원하게 예측해 주시죠. 저는 지난 처음 2016년에 트럼프 될 때 이제 2020년에 바이든 될 때 두 분 다 맞췄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 이분이. 예. 근데 지금 겉으로는 해리스가 한 2% 정도 앞서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전국적인 그 표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예, 그렇다더라고요. 결국은 뭐 7개 내지는 뭐 8개 접전 지역에서 정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빨간 거 파란 거 다 이미 결정됐더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선거운동도 그 지역만 돌고 있죠. 친구들이.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 샤이 트럼프보다 샤이 해리스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사이 해리스.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그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비슷하게 나오고 또 접전지 7개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이번에 3번째지 않습니까? 예. 거의 자기를 드러냈다고 봐요. 처음에는 지지자들이 처음에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걸 말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는 사이 트럼프 때문에 됐잖아요. 됐죠. 예. 예. 근데 지난번에 바이든이 될 때 보면 트럼프가 이길 듯이 보였지만은 샤이 바이든 트럼프는 지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요. 떨어졌지만 당선자보다도 더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한 500만 표를 더 얻어버렸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그러니까 샤이 바이든이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합주 7개 중에서 6개를 바이든이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20대가 미국에 굉장히 그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처지 때문에 좌파 진보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특히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남성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몇 년 전보다 확연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얘들은 여론조사에서 거의 안 잡혀요. 그 다음에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지금 66대 28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리스한테 66대. 심지어 한국도 보면 김동석이나 몇 사람들이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바람 잡고 있는데 한인들 중에.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뭐 조지아 같은 데서도 한인들이 62대 30으로 해리스를 더 지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쨌든 국경을 갖다가 강화하고 또 난민들, 이민들을 갖다가 막겠다고 놓으니까 백인이 아니고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흑인들 같은 경우에도 해리스가 흑인 여성에서는 절대적인 지지인데 흑인 남성들이 또 흑인 여성이 되는 걸 조금 싫어하는 그런 꼰대 기질이 있는데 결국은 흑인은 흑인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오바마까지 나서서 저래 뛰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는 미국 경제가 어떠냐는데 미국 경제가 이번에 이제 금리를 비컷 해가지고 내리고 또 내릴 거 아니에요. 또 내릴 거 이번 달에. 그러면서 지금 물가 부분이 약간 주춤해져 있어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데 대선 전에는 그 침체의 데미지가 드러나질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해리스한테 좀 유리하게 가는 측면이 있고, 단 이제 중동전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좀 그 민주당에 불리하고 트럼프가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좀 유리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이 뒤섞여 있지만은 저는 근소하게 접전 지역에서 상당수 해리스가 이길 거라. 사이 해리스 때문에 해리스가 이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차 교수님. 예, 저도 황 소장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은 샤이 해리스가 있을 거라고 봐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이번에 3번 연속으로 지금 나왔죠. 대선에 도전하는 건데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버틀러 유서에서 머스크가 펄쩍 뛰면서 찍힌 사진 있잖아요.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도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업적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리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샤이 트럼프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조사에 다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저는 그러니까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초박빙의 지금 선거전이잖아요. 이래 되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난 바이든이 이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많은 표를 얻었던 이유가 당시 투표율이 66%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16년도에는 5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확 늘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투표로 올라가면 이거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60%만 넘으면 해리스가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이게 지금 60%가 하나의 관건인데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지금 또 이렇게 초박빙이라고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아마 미국 유권자들이 적지 않게 지금 투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그 투표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공화당이 지금 꼼수를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편 투표를 그러니까 방해한다든지 사전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수록 유권자들 입장에서 찍는다 뭐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강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수는 한 4가지 정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타냐후죠. 네타냐후가 미국 대통령이 지금 뭐 이 집권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여러 번 이렇게 3번에 지금 집권하면서 미국 대통령 4명째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갖고 놀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란은 언제 칠 거냐. 이란은 지금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받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공원 지금 이스라엘에 넘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언제 칠 거냐. 언제 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한 3주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은 이 기간을 네타냐후가 칠 거냐 안 칠 거냐. 여기서 쳐서 만약에 석유시설 같은 거나 핵시설을 공격해가지고 확정이 되고 그러면 막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면 이건 집권당한테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죠. 경제가 지금 미국이 이번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완전히 개박살 났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카타리나 그 허리케인 왔을 때 루이지애나가 완전히 박살나듯이 그런 식으로 또 지금 허리케인이 하나 또 오고 있어요. 이 지금 플로리다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그 지금 그런 재난 사태 때문에 지금 민심이 흉흉하고 또 부정 노동자들이 얼마 전에 파업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번에 민주당이 빨리 움직여서 이거는 해소를 시켰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 조금 그런 버틸 만한 거지. 고용 지표가 아주 좋아요. 고용 지표가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인하를 단행하면서 비컷이 하면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세 번째는요 낙태입니다. 낙태권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도 발을 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적 결정권,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 부분을 상당히 지금 이거는 여성표로 달아나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이 낙태 이 여부는 주 정부 차원에서 느낀다는 식으로 발을 뺐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할 거냐. 마지막에 이 국경 문제죠. 국경의 불법 이민을 비롯한 국경 문제 지금 민주당이 그때부터 지금 강하게 돌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묶일 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저는 해리스의 승리를 점집니다. 홍수님. 뭐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역대 대선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 그래서 물었더니만은 관심 있다가 80.2%가 나옵니다. 이번에. 그리고 왜 관심을 갖느냐 제일 높은 게 외교 안보적 이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의 대선 결과가 대단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는 게 외교 안보적 이유가 55.4%가 경제적 이유가 33%예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민주화 시절 때는 그 정치적 이유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9.2%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누가 당선되면 좋겠느냐. 해리스가 압도적이네요. 75.5%입니다. 트럼프는 15.7%가 나옵니다. 이건 아마 보수 진보 다 공격받겠지. 예, 다 이제 여기는 미 대선에 관심 있다는 사람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하시길래면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그 해리스가 지지율이 높다. 그거는 전통적으로 그래요. 저희들도 옛날에 한때 미주법인이 있어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선될 때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한인들 조사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당선에 슈워제네거가 주지사가 되었지만은 압도적으로 한인들은 민주당을 지지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리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압도적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해리스가 좀 낫지 않겠나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이후 한 달 동안에 제가 볼 때 해리스가 뒷심이 딸린다. 뒷심이 딸린다고 보는 이유가 뭐가면은 지금 미국 사회에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제일 큰 건 미국 보수층, 중산층들의 분노입니다. 이 분노가 뭐가면은 경제 문제예요. 경제는 뭐냐? 인플레, 돈 플러스 인플레를 발생하는 돈 문제. 1,000만 원을 벌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시 지표는 좋지만 실생활에서는 미시 지표에서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게 어쨌든 현 정부가 바이든이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민 문제예요. 이 두 개가 분노를 지금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변수가 이것 외에 낙태라든가 그 이스라엘 외국 문제가 있지만은 변수는 변수여도 변수의 크기로 따진다면은 이 경제 문제와 이민 문제가 내가 볼 때는 거의 60-70% 이상의 어떤 그 변수인 거, 나머지는 그야말로 다 합해도 한 20-30%밖에 안 되는 변수예요. 문제는 이 변수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거고, 문제는 그러면은 이것을 분노를 트럼프가 그 분노를 지피면서 좌절하고 있는 미국인들한테 위대한 미국 이거를 내세우는데 해리스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만 갈수록 내가 딸린다. 해리스는 지금 그 분노에 대해서 궁극적인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기보다도 장밋빛 무지개 어떤 그런 공약으로 그것을 레토릭으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못 덮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해리스 캠프의 유심히 보면은 옛날에 선거의 귀재라고 하는 오바마 그 팀들이 지금 대거 들어와 있는데,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 될 때는 야당 컨셉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귀재라도 여당의 위치에 있느냐 야당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 능력의 발휘가 달라지는데, 그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서 지금 해리스가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여당이에요. 근데 그 멤버들이 들어가고는 해리스가 마치 보면은 여당인데 야당 같은 캠페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캠페인 미스가 좀 발생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이 그 승부는 7개의 스윙 스테이트에다가 결정 나는데, 지금 유심히 보면은 그 북부 지역에 러스트벨트 지역이, 여기는 원래 해리스가 우세를 점해야 되는 지역인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오히려 지금 경합주 7개만 보면은 계속 격차가 좁혀져 오면서 지금은 요 몇몇 조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오히려 우위예요. 그 중에서도 핵심인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동률로 나오는데, 뭐 이쪽에 저기 그 샤이 보스가 있다, 샤이 뭐 트럼프 샤이 저 해리스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그 후보를 중심으로 샤이 트럼프냐 샤이 그 해리스냐 보다도 이 그 미국인들의 그 분노와 그것을 불을 지피는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이야기했는 이 그것을 해리스가 못 깨는 이 과정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분노를 느끼고 있는 층들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응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오바마 클린턴이 그 해리스를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추대할 때까지만 해도 해리스가 상당히 뭐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캠페인 미스에다가 해리스가 뒷심이 좀 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한 달이 넘어서는 더 지켜봐야겠죠. 우리 홍 사장은 그래도 균형을 맞춰주시네. 트럼프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뭐 트럼프가 될 확률이 60%다. 그 우리 그 해리스가 그 우리 성인본부장 55%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는 금방 말씀하신 금방 우리 홍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경제와 이민 문제, 분노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 차 교수님이 이야기했는 경제와 낙태, 국경 문제도 다 반영되어 있다. 아마 변수는 네타냐후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핵시설이나 유전시설 확전을 하냐 마냐가 조금 변수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선거는 해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55%, 60%를 넘어서 아마 해리스가 될 거다. 이래 보는데 이 사이 해리스, 사이 트럼프, 사이 해리스 때문에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봐요.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기 전과 한 이유는 다르다. 하고 나서 예를 들면은 트럼프 자체를 갖다가 이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투표했다기보다는 홍 소장님이 말한 분노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삶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와 기대가 트럼프를 모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집권을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트럼프가 한 게 대선 이후에 의회당을 점거했잖아요. 그 전에 트럼프가 한 뭐 말도 못합니다. 이게 과연 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그 수많은 성추행과 그리고 세금을 갖다 납부하지 않고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청교도 문화가 뿌리박은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어쨌든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당선되고 대통령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론조사에서는 비슷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나오고 2, 3% 전국에서 앞설 따름이지 경합주에서는 전부 다 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측을 못하는데 저는 이럴 때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뭔가 경제냐? 미국 대선의 시대 정신이 이번 시대 정신이 경제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그 미국 대선의 시대 정신은 저는 우리나라 지난 대선의 시대 정신처럼 공정과 상식이라고 봐요. 정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이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은 국민들이 쏘갔다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이 내놓은 깃발 공정과 상식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0.73%도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그 부분에서 금방 홍 소장님 지적한 대로 정말 이 경제와 이민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미국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이렇게 제시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뒷심에 딸린다.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는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우리랑 함께 서로 의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 서 본부장이 정리를 한 대로 펜실베니아가 최대 성부수가 될 것이고 이게 선거인단 19명이 결국은 결정할 것이다. 지난번에 한 명이 결정했듯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홍 소장님이 이야기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이 높고 해리스가 압도적이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트럼프한테 대해서 정말 억가심정이 있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전쟁은 가고 평화가 오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어떤 신기원을 하고 너무나도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가슴 벅차게 연설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하노이 노딜로 인해 가지고 오죽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두 국가를 위하고 통일은 지금 이제 일단은 덮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냐. 저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책임은 트럼프가 크다. 그런데 트럼프를 믿고 우리가 그 부분을 정교하게 갖고 가지 못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 책임도 너무나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워낙 남북관계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그거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북관계 새로운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한테 또다시 우리가 휘둘리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리스가 되기를 한편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전국자담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